자, 그 다음에 이제 산육기간호 우리 한번 봅시다. 아이를 낳았으니까 산육기간호, 포스트파툼 케어 굉장히 중요하죠. 조기 이상, early ambulation. 특별한 거 없는 이상, early ambulation. 만약에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하루 이후에, 24시간 이후에 소변줄 빼고 걷기 시작하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장기간 누워 있으면 자궁이 후굴이 되거나 요통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방광의 그 합병증을 예방하고 직장 기능을 증진시켜서 변비를 예방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자궁의 퇴축을 그러니까 자궁이 이렇게 얼른 컨트랙션 해갖고 얼른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골반각 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출혈 경향을 감소시키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혈전성 정맥염을 예방하는 것. 혈전성 정맥염 생길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수술 후 환자들이 조기 이상 중에 하나가 그 혈전성 정맥염을 예방하는 것도 있는데 산육기간호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케겔스 엑서사이즈라고 그래갖고 항문 올림근이나 회음 표면 횡근을 강화해서 유실금을 예방하는 케겔 운동, 케겔 엑서사이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성생활인데 성생활은 분만 3주부터 성관계가 가능하긴 하지만 대부분 6주까지는 좀 이제 자제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수유 여부에 관계없이 임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모두 피임을 권장하는 것이 좋아요. 임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모든 어떤 수유부나 비수유부에 의해서 애들에게 모든 피임을 권유하죠. 나는 브레스트 피딩을 하니까 자연 피임이 되니까 뭐 그냥 피임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아이하고 이제 연년생이 될 수가 있어요. 연년생도 몇 개월 차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자 이제 터울도 중요한 거죠. 엄마한테는. 그 다음에 산후 모유 수유 교육. 수유 전에는 깨끗한 물로만 씻고 비누, 알코올, 소독수 등은 사용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유두열상이 생기면 아프지 않은 쪽으로부터 수유하고 수유 시간을 5분 이내로 줄이고요. 유두열상이 심해서 통증이 있으면 유두를 보호할 수 있는 덮개를 사용하고 유방출혈 시 찜질과 유방 마사지를 하고 젖이 잘 나오지 않을 경우 여러 차례 뜨거운 찜질과 마사지를 하죠. 통증 시 한쪽에 한 5분 정도만 수유하고 남은 모유는 손으로 짜내고 유두를 공기에 노출시키고 수유 후에 램프를 이용하여 유두를 건조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후의 그 모유 수유는요. 대부분 분만 후에 분만 후 한 2일에서 3일 후에 젖이 불어요. 그러면 이 젖이 불었을 때 젖을 뭐 특별히 말리지 않는 한 이걸 어떻게든지 유방 마사지를 해갖고 이거를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애기한테 먹여야 되는데 이거를 먹이지 않고 아이는 잘 빨지가 않죠. 왜냐면 신생아실에서 우리가 인공 젖꼭지에 소프트한 인공 젖꼭지 너무 잘 빨리잖아요. 인공 젖꼭지에 애들이 2, 3일 정도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또 어떤 애들은 한 일주일 정도 있잖아요. 섹션하는 경우에. 그러면은 요즘 이제 병원에서 모유수유로 해갖고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게 이제 밤에는 산모가 자니까 병원에서 신생아실에서 아이들을 우유를 먹이잖아요. 거기 인공 젖꼭지에 애들이 거기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 모유수유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히 피곤하죠. 그러다가 이제 안 하게 되면 이제 젖이 불어요. 그러면은 젖이 불면 엄청난 통증이 오면서 염증도 생길 수가 있고요. 어차피 젖을 먹이려면은 유방 마사지를 열심히 해갖고 유축기로 짜내고 열심히 먹여야 돼요. 자,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유두의 열상 예방법, 바른 수유 자세를 취하고 처음에 젖을 빨릴 때는 수유 간격을 줄여서 자주 수유하고 또 갈라진 젖꼭지는 5분 이상 빨리지 말아야 돼요. 굉장히 아파요. 또 어떤 애들은 너무 그냥 쪽쪽 빨아갖고 엄마의 젖꼭지가 확 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기가 젖꼭지만을 물지 않도록 하고 아기의 코아턱이 유방에 닿아서 유륜까지 깊게 물도록 해야 돼요. 깊게 물도록. 그리고 1회 수유 시 양쪽 유방을 교대로 수유하고 각각 20분 이내로 제한하고요. 자면서 이제 젖빨리면서 재우다 보면은 이제 엄마는 엄마대로 지치고 잠이 많아지거든요. 아기 낳고 잠이 가장 많을 때예요. 너무 피곤해서. 아기는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젖꼭지를 항상 건조하게 유지해야 되고 수유 후 젖꼭지에 남은 젖은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이 닦아내야 돼요. 공기에 노출시켜서 말리고 샤워 후에는 드라이 등으로 유두를 말려야 되는 것. 그리고 유두에 비누 또는 크림을 사용하지 않고 하루에 한 번만 젖꼭지를 씻어야 돼요. 젖을 먹이지 않을 때는 젖꼭지를 가능한 햇볕에 많이 노출시키는 것이 좋죠. 그래서 그냥 수유도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엄마가 된다는 거는 참 힘든 것 중에 하나죠. 엄마가 된다는 거는 언제 뭐 경험해 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첫 아기 때 경험해 보지 않은 거를 한다는 자체가 참 어려운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 봅시다. 고위험 산부 건강과 태아 부속물 건강 문제. 자, 고위험 산부 건강. 고위험 산부 건강 첫 번째가 이제 난산이에요. 우리가 정상분만의 5대 필수 요소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난산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원인이 첫 번째가 만출력 이상, 그 다음에 태아 이상, 산도 이상, 자세 이상, 심리 이상이 있는데 난산의 만출력 이상을 보면은요, 고긴장성 자궁 수축과 저긴장성 자궁 수축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고긴장성 자궁 수축과 둘 다 위험한 거죠. 적절하게 수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고긴장성 자궁 수축이 비동시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분만 1기에 많이 생기고요. 비효과적인 강한 수축, 극심한 통증. 특징이 비효과적인 강한 수축이 생기면서 극심한 통증이 생겨요. 그 다음에 저긴장성 자궁 수축 같은 경우에는 약한 수축력, 자궁 수축 시 저부가 부드러워요. 약한 수축.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태아 질식이 초기부터 발생해요. 위험하죠. 태아 질식. 초기. 이거는 태아 질식이 후기. 그래서 보면은 옥시토신은 절대 금기예요. 고긴장성 자궁 수축에서 극심한 통증이 생기니까 옥시토신 절대 금지. 그러면은 이제 진정제가 효과가 있으니까 휴식, 수분 공급, 정맥 내 수액 공급, 처방된 진정제를 투여하면서 섹션을 준비해야 돼요. 제왕절개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태아 저산소증이나 태반조기 박리가 올 수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긴장성 자궁 수축 같은 경우에 옥시토신은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은 약한 수축력이니까 이때 옥시토신은 효과가 있어요. 인공 파막하면서 이것도 제왕절개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강한 자궁 수축도 문제고 너무 약한 자궁 수축도 문제라는 거죠. 이거는 저긴장성 자궁 수축 같은 경우에는 파막 후에 분만이 지연이 되면서
태아가 탈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것도 섹션을 준비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병리적 견출력이라고 그래갖고, 이거는 자궁 상부가 비후가 되고 하부는 늘어나고 얇은데 자궁 파열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몰핀을 근육 주사하고 이것도 신속히 제왕절개를 준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분만이 3시간 이내에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궁이 파열이 되거나 뭐 산도열상 뭐 이럴 경우, 이게 이제 급속 분만이죠. 자, 요럴 때 이제 난산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태아가 이상이 있을 경우, 예를 들면 제대 탈출 위험인 후방 후두위, 그 다음에 32에서 34주에 앉아 있는 거, 브릿지 섹션, 브릿지 앉아 있는 거예요. 머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럴 때 이제 외회전을 시도를 해야 되는데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왕절개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4.5kg 이상 태아, 거대아, 그 다음에 아두 골반 불균형, 태아의 머리와 골반 입구 크기가 불균형하다는 건 태아의 머리가 더 크다는 거예요. 엄마의 골반 입구보다. 그리고 다태아, 쌍대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쌍생아가 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섹션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산도가 이상한 거, 아두골반 불균형, 협소골반, 골반이 작거나 그럴 경우에도 이제 난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섹션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첫 번째가 이제 난산이었고, 두 번째가 자, 조산. 조산은 일찍 태어나는 거죠. 조산의 위험이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듯이 28주 이전에 태어났을 경우에 표면활성제, 계면활성제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초자양막이 형성돼서 무기폐 혹은 사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 20주에서 37주 이전의 초기, 그러니까 첫 번째 아이가 임신 20주에서 조산의 정의는 임신 37주 요 사이에 분만하는 것. 이게 바로 조산이에요. 37주 이전에 진통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조산이 이제 20주 이후에 이제 진통이 시작된다. 그러면은 조기 진통, 조기 파막, 만삭전 조기 파막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럼 37주 이전에 진통이 시작하면은 절대 안정, 또 좌측아이 성행위 금기, 진정제, 양수 파막 관찰. 그래서 분만 억제제를 투여하는데 대부분 이제 유토파를 투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만 억제제, 유토파. 항산 마그네슘도 있지만 분만 억제제에서 이제 유토파. 그 다음에 조기 파막이라고 하는 것은 분만이 시작되기 24시간 전에 파수되는 것이에요. 대부분 분만 1기 말에서 2기 초에 양수가 터져요. 분만 1기, 분만이 시작되면서. 근데 그러기 전에 분만이 시작되기 24시간 전에 파수되는 거. 그래서 PROM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면 뭐 경관무력증이거나 다산부, 흡연, 임신 중 체중 증가, 부진. 근데 임신 20주부터 만약에 어떤 컨트랙션이 있다. 그러면은 조기 파막의 위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양수가 지속적, 간헐적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자궁 크기가 감소가 되면서 복부 촉진 시 태아 부분이 잘 이제 촉지가 되는데, 조기 파막 시 동반되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조산이 되면서 제대가 탈출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염증, 감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기 파막이 되면 일단 항생제를 주죠. 조기 파막이 되면 24시간 이내에 분만을 준비를 해야 돼요. 24시간, 일단 양수가 터졌으면은 24시간 이내에 얼른 양수 계속 빠져나오니까. 그 다음에 감염을 예방하고 파막 후 72시간 이내에 폐혈증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분만, 유도 분만,
인덕션을 하거나 섹션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산전 조기 파막, 37주 이전에 양막 파열이 발생하는 것. 이런 거는 이제 성공적 분만과 임신 기간을 연장을 해야 되는 거. 조산. 그 다음에 이제 지연 분만이 있어요. 과수가라고 그랬죠? 과수가. 지연 분만. 42주 지났을 경우. 그때도 42주가 지났는데도 출생의 시 체중과 관계없이 아예 42주가 가까워지는데 분만 사인이 없어요. 이게 바로 과수가인데 피부의 태지가 감소하고 피부가 건조해요. 피하 지방이 적어요. 근데 머리카락하고 손톱하고 발톱은 자라있어요. 그리고 태변 착색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기가 또릿또릿할 수는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위적 분만 방법이라고 해서 대부분 인위적 분만을 많이 하는데 유도 분만을 하죠. 자궁 수축이 시작되기 전에 인위적으로 자궁 수축을 유도하여서 분만하는데 대부분 옥시 5유니트 에다가 뭐 5% DW 500cc IV를 킵을 해놓죠. 자, 옥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자궁이 수축이 되죠. 그쵸? 자궁이 수축, 이게 유도분만이에요. 그래서 옥시토신 같은 경우에는 정맥 주입을 해야 돼요. 지속시간 한 3분, 수축 3분에서 4분. 자궁 내 압력이 50에서 75 될 때까지 투여를 하죠. 이럴 경우에 이제 자궁 수축과 태아의 심박수를 계속해서 감시를 해야 되고요. 자궁 과다 수축 징후를 이제 사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연속으로 주입을 했는데 실패할 경우, 연속 주입으로 실패했다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뭐가 실패됐다는 거예요? 분만이 실패됐다는 거죠. 섹션 가야죠. 큰일 나죠. 그쵸?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질식분만을 위한 경관연화법이라고 그래갖고, 이거는 이제 사인이 있을 경우 전에, 만약에 이제 임신 주수가 다 됐다. 그러면은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이제 약을 여기에다가 자궁 그 경관 내에다 질내에다가 삽입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진통이 개시가 될 수가 있어요. 경관이 연화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회음절개술을 하는 이유가 분만 이기를 단축시키는 경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의 회음절개술이 있다는 거. 겸자분만이라고 그래갖고 포셉으로 아예 머리를 이렇게 놓고 빼게 하는 건데, 요거는 요즘은 안 하죠. 왜냐면은 태아의 어떤 뇌손상이나 안면신경을 마비시킬 수가 있고, 또 흡입만출이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이렇게 우리 화장실 투는 것 같은 거 있죠. 그걸로 악의 머리를 갖다가 탁 놓고 이렇게 해서 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왕절개술을 할 필요까지 없는 이제 만출 지연 시 적용을 하는데, 이거는 방광이나 회음부 손상 및 아도 압박이 이제 적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왕절개 같은 경우는 CPD, 아도골반 불균형일 때는 제왕절개 들어가야 되고요. 유도분만이 실패했을 경우에, 또 비정상적 자궁 수축, 태반 이상 난산일 경우에 섹션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임신성 고혈압이나 심한 자간전증, RH 부적합이나 당뇨병이 심할 경우에도 섹션을 해야 돼요. 수술 후 간호는 물론 모든 수술 간호에서 첫 번째가 이제 무기폐를 예방하는 호흡 증진해야 되고, 배뇨 간호, 활력 징후 측정, 출혈 및 감염 관찰 중요하죠. 자궁 내막 소파술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 유산이나 자궁의 어떤 내막염 치료일 경우에 DNC, 딜라테이션 혹은 큐레티지. 그래서 치유 증진 및 감염 예방이 이제 널싱 인터벤션이면서 탐폰이라든가 통목욕이라든가 성관계를 한 2주간 금지하는 것이 좋죠. 자, 우리 이제 2장 한번 봅시다. 태아 부속물 및 응급성 분만 관련 건강 문제.
태아 부속물 관련 건강 문제에서 육모 양막염이 있어요. 이거는 양수나 육모막, 양막의 감염성 질환으로 질이나 자궁 경관으로부터 상행성 감염. 그래서 염증성 사이토킨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이 분비되어 갖고 자궁을 수축을 시키죠. 그러면은 이제 분만이 지연이 되고, 그래서 케톤증 동반 가능하니까 육모 양막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항생제를 투여를 해야 돼요. 육모 양막염. 그 다음에 양수가다증. 양수가 2000cc 이상으로 많은 상태예요. 양수는 양수의 노말치가 600에서 1200. 근데 2000ml나 cc나 같은 거죠. 이상일 경우에는 양수가다증. 아이가 양수를 먹는다고 그랬어요. 아기가. 근데 아기가 만약에 어떤 기형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 뭐 어떤 선천성 식도폐쇄, 십이지장 폐쇄증 혹은 문해증, 그래서 양수가 과다증이 있을 수가 있으면 산모에게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은 호흡곤란, 청색증, 부종, 체중 증가, 복부 불편감, 그리고 태아 촉진이 잘 안 돼요. 이거는 이제 검사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양수 가소증은, 이거는 이제 양수 가다증이고 500cc 이하가 됐을 때 양수 가소증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문제예요. 너무 적어도 문제고 너무 많아도 문제예요. 양수 가소증은 태아 기형이 있을 경우, 특히 이제 요로계 이상이 있을 경우 누수가 생기는 거죠. 또 이제 제대 탈출인데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배꼽, 그러니까 아이의 탯줄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엄마의 탯줄과 이 태반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쵸? 아이의 태반이 딱 붙어 있고 탯줄로 인해서 엄마와 아이가 신생아가, 그러니까 그 태아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게 딱 떨어져 갖고 제대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제대 탈출. 자, 아두 만출 전에 제대가 선진부 앞으로 밀려 나오는 거. 조기 파수. 뭐 여러 가지, 뭐 양수가다증 혹은 전치태반, 골반 고위 산소 공급, 골반을 높여줘야 돼요. 산소를 공급해주고 제대가 말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이게 이제 제대가 압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급성 태아 질식 증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것 때문에 피타라레이트, 태아 심음을 사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트렌들렌버그 수룡이 자치기를 하면서 제대 맥박 확인하고 노출된 제대는 생리식염수 꺼지로 덮으면서 유치도뇨관을 삽입하는데 여기서는 안 나왔는데 이것도 응급 섹션 들어가야 돼요. 대부분 36주 전후로 제대 탈출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응급성 분만 관련 건강 문제 봅시다. 샥, 저혈량성 샥, 폐혈성 쇼크. 이럴 경우에는 산부가 사망이 가능할 수가 있죠. 이럴 경우 이제 수혈이나 수액, 산소요법, 태아 상태 사정, 정서적 지지. 그 다음에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 DIC예요. 자, 아이 낳고 죽는 경우, 분만 시에 죽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뭐 그 전에 산전진찰을 했는데도 분만 시에 죽는 경우도 있고, 섹션을 했는데도 죽는 경우. 자, 불가항력적인 사건이죠. 불가항력적인 사건. 물론 그걸 다 막으려고 현대의 어떤 의학이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하는데 이 모성은, 모든 간호학에서 이 모성 간호는 생명이 둘이 걸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응급이에요. 산모를 살리느냐 아이를 살리느냐, 그런 어떤 딜레마가 많이 존재하고요. 모성 간호학에서 응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두 명의 생명이 걸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면서 의료 소송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 바로 그러니까 산모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건강한 집단이잖아요. 병원에서. 그렇죠? 산모는 질병이 없는 어떤 발달 단계잖아요. 생리적인 정상적인 발달 단계인데. 근데 거기에서 응급성 분만 관련 건강 문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DIC, 파종성 혈관 내 응고 장애예요. DIC. 위험한 거야. 아주 위험한 거. Disseminated intracoagulation. 자, 응고 요소. 응고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출혈이 되면 응고 요소 소모로 인해서 혈액 응고 장애로 나타나는 응고의 장애가 나타나요. 그럼 뭐가 되죠? 출혈성. DIC가 생기면 이미 좀 늦은 거예요. DIC는 이거 위험한 거. 그래서 이 DIC 같은 경우에는요, 자궁 내 태아 사망, 태반 출혈, 양수 색전, 자간증. 그래서 이게 이제 혈액 응고인자의 계속적인 소모가 되면서 DIC가 유발이 되는 그런 또 병태 생리가 있고요. 조기 발견이 중요하지만 사망률이 상당히 조기 발견 중요. 근데 분만하면서 DIC다 그러면은 사망률이 높아요. 분만하고 바로 죽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양수 전색증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임신 말기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에 태아에서 생성된 솜털, 태지, 상피세포, 태분, 점액질 등이 산모의 혈액순환기에 주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색증, 색전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이제 들어가서 이물질이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폐를 딱 막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양수 전색증 같은 경우에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빈맥 저혈압이 생길 수가 있어요. 태아의 부속물 같은 것. 돌고 돌아서 어디? 산모의 폐동맥을 딱 막아요. 산모의 폐를 갖다가 딱 막아. 이거 잘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거품 섞인 객담이나 흉통, 구토 발작, 의식 불명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산소 공급해줘야 되고요. 수혈, 또 헤파린. 항응고제죠. 심폐소생술까지 갈 수 있어요. CPR. 그 다음에 이제 자궁 파열인데 자궁 수축제를 과량 사용을 할 경우에 이제 자궁 파열이 될 수가 있죠. 자, 자궁이 파열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궁 적출해야 돼요. 자궁을 떼어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궁 내번증, 자궁이 뒤집혀져서 내면이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면서 이게 뭐가 나냐면 이제 아기가 나오죠. 아기가 나오면서 이게 뭐예요? 제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태반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태반이 띄어져야 되는데 이 태반이 자궁에 딱 붙어갖고 이 자궁이 여기에 붙어갖고 뒤집어져서 나오는 게 자궁 내번증이에요. 그러니까 잘 꺼내야 돼요. 거의 다 그냥 태반이 떨어져서 나오는데 태반하고 자궁하고 엄마 자궁하고 이렇게 딱 붙어 있어갖고 이게 나오면서 이게 속옷 뒤집어지듯이 나오는 게 자궁 내번증. 자궁이 뒤집혀 내면이 바깥으로 나온다. 자궁 이완 시 제대를 잡아당길 경우, 태반 배출을 위해서 저부를 압박할 경우 굉장히 극심한 통증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몰핀을 근육 주사하고 산소 투여하고 저부를 밀어 올리는데 이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궁 적출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큰일 나죠. 그 다음에 자궁 탈수증이 있어요. 이거는 잦은 분만으로 인해서 고령 임산부나 다산부, 과거 분만으로 인한 손상. 그래서 자궁이 이제 탈수증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자궁 위치 교정을 위해서 패스서리 이용을 하는데, 자, 여기서 가장 위험한 게 뭘까요? 파종성 혈관 내 응고 장애, DIC, 양수 전색증의 간호중재 보시고요. 자궁 내번증을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산후기 감염 및 산후출혈 봅시다. 출산 후 24시간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이틀 이상 38도씨 이상의 체온이 올라가 있는 경우.
젖이 불어도요, 열이 한 37.8도씨? 37.8도. 요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유방이 이렇게 젖이 불어도. 근데 38도가 넘는다는 거 임상적인 의의가 있는 거예요. 임상적으로 뭐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감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로가 2에서 3주 정도 배출이 되는데 처음 3, 4일간은 선홍색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점차 암적색으로 변하다가 9에서 10일 정도 지나면 황색 또는 우유색, 백색, 또 10일이 지나도 피가 섞인 선홍색 오로가 지속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감염이 의심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제 질내 존재하는 연쇄상 구균이 분만 시 조직 손상 부위 감염을 유발을 할 수가 있어 갖고, 예를 들면 이제 산전 요인, 파막 후의 성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분만 중 요인, 빈번한 내진, 뭐 산후 요인은 산후출혈 혹은 태반 조직 잔여. 그래서 오로의 특성에 따른 감염 여부를 잘 봐야 되고요. 오로가 어떤 그 백색 오로가 6주 이상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거품이나 악취 감염이 되면은 이거는 감염을 의심할 수가 있고요. 또 자궁내막염 같은 경우에는 하복부 통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항생제를 공급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혈전성 정맥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대퇴나 슬화나 복지정맥에. 그래서 산욕기 동안 혈액 응고 인자 상승이 요인이 되는 거예요. 응고인자. 그러면은 그게 응고가 돼갖고 혈전성 정맥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문지르거나 마사지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트렌들렌버그 체위로 침상 안정을 해줘야 되고요. 이게 떨어져 나오면은 색전이 되어서 폐 동맥을 막을 수 있으면은 호흡곤란으로 죽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유방염, 황색 포도상구균, 뭐 신생아의 아구창이나 뭐 이럴 경우에 유방염이 생기면은 이럴 경우에도 이제 38도씨 이상, 무조건 38도 이상이면은 여러 가지 감염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산후출혈 봅시다. 조기 산후출혈, 분만 24시간 이내에 500cc 이상의 출혈이 된다. 이거는 뭐 태반 조직이 잔여되거나 있거나 태반 조직이 자궁내에 있거나 혹은 자궁내번증이나 뭐 DIC. 그래서 심한 출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 소파수를 하거나 자궁수축제를 해줘야 되죠. 후기 산후출혈, 분만 24시간 이후부터 6주 사이에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오로를 볼 수 있고 자궁수축제나 항생제, 소파수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 조기 산후출혈, 후기 산후출혈, 자궁수축이 잘 되나 안 되느냐에 따라서 출혈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궁 복구 부전 및 산후우울증. 자, 자궁이 복구가 되려면은 이제 자궁이 이제 이렇게 주먹 크기예요. 자궁이. 그게 이제 이렇게 늘어났다가 그 다음에 6주 정도 지나서 6개월 지나면은요, 이제 주먹 크기로 다시 이게 복구가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 뭐 다산이나 쌍태아, 양수가다증. 그래서 뭐 자궁내막염이나 골반 염증성 질환으로 자궁 복구가 부전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나서 뭐 일주일 후나 뭐 몇 주 후에 오세요 하고 산후 우리가 그 관찰을 보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산후 진찰도. 그 다음에 이제 산후 우울증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후 우울증은 이거를 중재를 안 해주면은요, 사고가 큰일 나요. 큰일 날 사고가 일어나요. 엄마가 아이를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동물들도 산후 우울증이 있는데, 특히 이제 호랑이들이 산후 우울증이 심하다 그러죠. 새끼를 물어 죽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산후 우울증은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정신과에서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는 약물 치료나 인지 치료를 받아야 돼. 그냥 놔두면 안 되는데, 특히 산후 우울증은 뭐냐면은요,
분만 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특히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회적 지지가 결여가 됐거나, 사회적 지지의 결여. 내가 아기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뭐 미혼모, 그쵸? 그 다음에 뭐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전혀, 요즘 아기 낳으려면 돈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아이 낳고 분유, 그 다음에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기저귀값, 분유값.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 당시에 분유값, 기저귀값이 상당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분유를 보면은 나중에 이제 뭐 모유도 먹이긴 하지만 분유도 좋은 게 엄청 비싼 게 있거든요. 엄마들은 그런 걸 먹이고 싶어요. 한두 끝도 없죠. 그 다음에 산모나 아기에게 분만 후유증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은 엄마가 분만 후유증이 심하거나, 혹은 아기가 뭐 조산이거나, 혹은 아기가 무슨 어디 병이 있어갖고 인큐베이터에 있을 경우에는 아주 너무 죄책감이 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아기의 건강이나 기질 등의 문제로 육아에 어려움이 많은 경우, 기질. 엄마 아빠의 그 성격을 담는 경우도 있지만 타고난 기질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우는 아이가 있어요. 무조건 우는 아이가 있어요. 좀 얌전한 애가 있고 우는 아이가 있어요. 뭐만 조금만 하면. 근데 그거는 뭐 어른들 이런 얘기 하죠. 뭐 너무 많이 울면은 뭐 집안에 뭐 망조가 온다, 뭐 재수가 없다, 뭐 그런 얘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는 비과학적인 거예요. 많이 우는 애들은 좀 보면은 이렇게 승부욕이 강한 애들이 보면은, 그리고 이게 또 성격이 변해요. 아이들 같은 경우 어렸을 때 많이 울다가 나중에는 또 성격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함부로 판단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옆에서 같이 해줘야 되죠. 자, 계획되지 않은 임신이나 뭐 미숙아 출산, 산모의 성격, 성향 등. 근데 어쨌든 분만 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변화이기 때문에 산후 우울증이 생기는데, 이 산후 우울증을 더 악화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출산에 대한 느낌과 생각 및 산모가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을, 산모는 이 출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 거예요. 건강한 출산이라든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내 몸이 많이 변하고 또 잠도 못 자요. 애는 계속 울어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이제 미치기 일보 직전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정의 표현을 격려해 주면은요, 옆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지지해 줘야 돼요. 이거는 남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럴 때.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뭐 요즘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아들 안 낳았다고 한 20몇 년 전, 30몇 년 전 아들 안 낳았다고, 그 아들 낳는 거 남편 책임이잖아요. XY인자. 근데 그 며느리 책임이 아닌데, 뭐 저 이제 산부인과 있을 때 아들 못 낳았다고 얼마나 울고. 그래서 딸 둘 난 산모 옆에 아들 난 산모를 골라서 입원시켰어요. 우리가 분만 후에. 아주 그것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판도가 바뀌었죠. 지금은 딸을 많이 이제 세상이 변해서 선호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거를 뭐 아들을 못 낳네, 뭐 아기가 못생겼니, 뭐 외탁을 했니, 뭐 아주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은 산모는 자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후 우울증은요, 이건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후 우울증이 생기면은 옆에서 부정적 느낌을 자기가 얘기를 해주고, 이것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건강의학과 가야 돼요. 그래야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해요. 뭐 엄마가 정신 차려야지 아이도 정신 차려.
그런 쓸데없는 비과학적인 말로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쵸? 그런 남편하고는 살질 말아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7장 여성의 건강 문제와 이제 간호를 한번 봅시다. 요즘은 그 우리 때하고 달라서 우리 때도 물론 그런 멋있는 남자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세상의 관념이나 가치관이 바뀌어서 많이 남편이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같이 또 육아도 해주고 육아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는다라는 거, 한 생명을 키운다라는 거는 굉장히 힘들면서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걸 혼자 여성 몫으로 혼자 그거를 아이 육아는 네가 혼자 해라. 뭐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같이 키우는 거죠. 자, 여성의 건강 문제와 간호, 월경전 증후군 간호 및 불임. 프리멘스트럴 신드롬. 이거는 월경전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정서, 행동, 신체적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것. 우울하고 불안하고 공격성 있고 또 신체적 장애, 소화장애, 두통, 요통. 힘들죠. 집중력 저하. PMS. 배란 이후 점차 심해지죠. 생리 시작 일주 전에 가장 심하고 월경이 시작되면 수일 이내에 사라져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간호중재는 카페인을 제한하고 저염식이, 단백질식이, 녹황색 채소, 뭐 이제 과일 섭취. 특히 이제 생리 시작하고 한 이틀째 생리 양이 많거나 이제 굉장히 복부 통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월경전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낳고 나면 좀 덜해요. 월경전 증후군이. 자, 그 다음에 infertility, 불임 봅시다. 피임을 시행하지 않은 부부가 피임을 지금 하지도 않은 정상적인 부부예요. 근데 정상적인 부부관계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는데 피임을 지금 시행하지 않고 아기를 낳으려고 했는데 1년 동안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 이게 바로 불임의 정의예요. 1년을 기준으로 해서 봐요. 지금 불임 환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원인은 남성 요인, 무정자증, 희소정자증. 무정자증이는 정자가 없는 거고 희소정자증이라고 하는 것은 정자가 있긴 있는데 운동력 있는 정자가 없다는 거죠. 뭐 그 보더라인 이하인 거죠. 그렇죠? 운동력 있는 정상 정자가. 이럴 경우에는 참 여자의 불임은 구조적인 불임이다. 뭐 그러면은 그 구조를 갖다 개선하고 그러면 되는데 남성의 무정자증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불임을 어떻게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난소기능 저하, 배란장애, 난관 손상, 난간주 유착, 또 면역학적인 요인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기초검사, 혈액검사하고요. 호르몬검사하죠. 그 다음에 정액검사예요. 정액검사 꼭 해야 돼요. 남편들 이거 하기가 힘들어서 안 오는데 이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배란검사하고 자궁난간 조영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조생식술이라고 그래갖고 인공수정을 해요. 인공수정.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시술.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정자를 인공적으로 여성의 생식기 내로 주입해 주는 것. 그래서 자궁경관 요인이나 항정자, 항체 등의 면역학적 요인, 또 무정자증, 희소정자증 등의 남성 요인에게서 많이 이제 이용이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 건 못했지만 만약에 남편의 정자로 더 이상 안 된다. 근데 임신을 요구한다. 그러면은 그 다른 보관되어 있는 정자를 나는 쓰겠다. 자,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법률적인 문제, 또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체외 수정 시술이라고 하는 것은 난자를 채취하여서 시험관 내에서 수정시키고 수정이 되면 배아를 다시 자궁 내로 이식하는 방법. 요즘은 이게 많이 발달이 됐어요. 근데 이게 한두 번에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호르몬 치료도 주사도 맞아야 되고 호르몬 요법도 받아야 되고요. 한 5번에서 6번, 어떤 사람은 7번에서 10번을 해갖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게 예전에는 참 고가였는데 지금은 나라에서 많이 보조를 해줘요. 임신을 하게끔 해서 많이 보조를 해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갱년기, 폐경기 여성, 메노포스. 자, 우리가 그 사춘기 되면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menstruation이 정상적인 여성 기능을 갖고 있으면 menstruation이 이제 시작이 됐다가 그 다음에 난소가 노화가 되죠. 난소가 노화되어서 기능이 떨어지면은 폐경기, 메노포즈. 대부분 폐경은 48에서 한 53세에 폐경이 일어나요. 물론 55세까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그 폐경이 빨리 시작되지 않으면 너무 오랜 기간 후에 폐경이 시작된다 그러면은 에스트로겐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또 그 합병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대개 1년간 생리가 없을 때 폐경으로 진단이 되는데 40대 중후반에서 시작되어서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죠. 이때부터 생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폐경이 나타난 이후에 1년까지를 폐경 이행기 혹은 뭐라 그러냐면은 갱년기라고 그래요. 갱년기. 그래서 폐경이 시작돼서 한 4에서 7년 동안 제2의 사춘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이제 갱년기. 그래서 폐경 이행기하고 이제 폐경 이렇게 있는데 이제 증상, 핫 플러시, 갑자기 뜨거워져요. 엄마들 그런 얘기 하죠. 한 40대 후반에서 중반, 50대 중반 되면 어우 더워 그러면서 옷을 막 벗죠. 핫 플러싱. 그 다음에 근육통, 관절통, 골다공증이 진행이 돼요. 에스트로겐이 딱 스탑이 되면서 골다공증이 진행이 되면서 키가 줄어요. 키가 줄어요.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불안과 신경과민, 기억력 감소, 내가 치매인가? 성욕 감소.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의 결핍으로 인해서 비뇨 생식기계 위축에 따른 증상, 자, 질 건조감이 생기면서 뭐가 생기면 가려움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반복적인 질 감염, 또 성교통이 있을 수가 있고요. 요로의 감염으로 인해서 질염이나 방감염, 배뇨통, 급뇨가 생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호르몬의 변화는 월경 전체 주기 동안 난포 자극 호르몬의 혈중 농도가 증가돼요. 그래서 피 검사를 하면은 FSH 혈중 농도가 증가가 됩니다. 농도가 이제 증가가 돼요. FSH 호르몬이 갱년기 때 증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에스트라디올, 이거 소포 호르몬의 농도 수치가 저하돼요. 자, FSH 혈중 농도가 증가된다는 거. 이럴 때 간혹 규칙적 생활 습관, 운동.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재채기 하면서 소변이 이제 찔끔해서 실금 현상도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케겔 운동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칼슘을 먼저 먹고, 또 심리적, 사회적 지지. 또 하나 어떤 증상이 있냐면은 대사장애가 올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빠졌는데 살이 쪄요. 에스트로겐이 딱 멈추면서 안 먹어도 살이 쪄요. 한 5kg에서 10kg까지 찌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엄마들 보면은 거의 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른 상태에서도 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갱년기 때 이때 이제 제 2차성 당뇨가 많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 전에 이제 체중 조절을 하는 게 좋고, 덜 먹는 게 가장 좋죠. 덜 먹고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운동을 하고 체중을 유지하는 게 좋고, 이제 이 지방을 근육으로 태우는 게 이제 가장 좋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